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들과 함께 사는 여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재밌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마다 사연 하나쯤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몇 가지 사연이 있어서 여기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꽤나 솔직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가려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감정 또한 화가 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화를 내고 웃길 때는 최선을 다해 웃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격 덕분에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아 좋았죠. 단점이라고 하면 말을 툭툭 내뱉는다는 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크고 나서 보니 점점 제가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가 나면 절대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유해지면서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지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참지 않고 바로 화를 냈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와 똑같더라고요.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부모님을 봤는데 내 모습이 보이는 그런 신기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보고 배운 모습이 있다 보니 닮을 수밖에 없겠죠.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그 모습이 보이면 조금 소름 돋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성격이 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 그 전에 어머니 핑계를 대봤습니다. 여기까지 제 성격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꽤나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렇다고 지금은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정말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친가도 잘 사는 벽에 속했지만 외가는 정말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외동딸이라 그런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끔찍히 아껴 많이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화목하게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꽤나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먼저 저희 집은 친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큰오빠, 작은오빠, 저 이렇게 6식구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 사셨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머니의 권유로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됐고 제가 태어나서 6식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할아버지는 저를 엄청 예뻐하셨어요. 친가 쪽은 아들만 있는 집이라 그런가 딸이 귀해서 그 시절과는 다르게 딸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와 어머니를 엄청 귀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하신 건 몸이 안 좋아지시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매일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아프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아침밥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음식 솜씨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어릴 때는 할아버지가 요리를 해줬다고 하면 아이들이 엄청 신기하게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시절에는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물론 할아버지와만 사는 친구들은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만 저와 비슷한 가정을 가진 친구가 많았기 때문에 신기하게 봤어요. 보통 집에서는 할머니가 요리를 하거나 어머니가 요리를 하지 할아버지가 요리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신기할 수밖에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정적이고 다정한 할아버지가 멋있었습니다. 오래 사셨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제가 늦둥이라 할아버지 연세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래 같이 살지는 못했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더는 아버지를 말릴 사람이 없어지니 어머니가 정말 많이 고생을 했죠. 아버지는 신사같이 점잖은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지 어머니 속을 꽤나 많이 썩였거든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남자들에게는 엄격한 편이라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꽤 무서워했는데 그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이제 고삐가 풀려 막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아버지만이 저희 집의 골칫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큰오빠였습니다.
작은 오빠는 할아버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젠틀하고 저를 잘 챙겨줬는데요. 큰 오빠는 아버지와 판박이로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보다 더했죠. 어쩔 때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어리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일을 하지도 않고 매일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씻지도 않고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큰오빠에게 결혼할 여자를 생각하면 불쌍해서 도망치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다짐할 정도였죠. 그래도 딱 하나 그나마 머리가 좋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학벌까지 안 좋았으면 저 인간은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유로운 아버지와 큰오빠 때문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집에서 조용히 눈치 보며 행동을 했었는데 돌아가시니 나 몰라라 막 행동을 하는데 어머니 속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고 말았죠. 다들 예상이 가시나요? 네, 아버지가 바람을 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와 친한 지인인 사람과 바람이 났습니다. 이모라고 부를 만큼 사이가 좋았는데 그 사람과 바람이 났으니 충격이었어요. 어머니는 동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야, 이 망할 놈아! 네가 바람을 피워? 죽고 싶어? 여보, 진정하고. 잠시만 내 말 좀 들어봐. 오냐, 내 귀 뚫려 있으니까 살아있을 때 이야기해봐. 곧 당신 죽이고 따라갈 테니까 어디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래, 너희 엄마 좀 진정 좀 시켜봐라. 놔봐라. 너는 경찰서에나 신고해. 내 오늘 네 아빠 죽이고 갈라니까. 엄마 좀 봐주세요. 아빠도 사랑하고 싶었나 보죠. 한 번만 봐줘요. 둘째야, 내가 지금 무슨 개소리를 들었니? 뭐? 사랑? 아니다. 내가 오늘 저놈이랑 저 양반 둘 다 죽이고 가야겠다. 그날 어머니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외할머니가 오시니 집안이 조용할 수 있었어요. 만약 제가 외할머니께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아버지와 오빠는 어머니 손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김서방. 자네 바람 폈다고? 장모님, 그게 아니고. 왜? 우리 엄마 앞에서는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오니? 아이고 참. 그런 놈이 무서워서 바람은 어떻게 폈대? 조용! 외할머니가 카리스마가 있으신 편이라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래,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런 유혹에 걸릴 때가 있는 게야. 그치? 네, 장모님. 제가 미쳤나 봅니다. 어떻게 됐었나 봐요. 제가 멍청한 놈입니다. 헐씨구? 그래, 멍청한 선택이지. 그러니 집에서 나가게. 네? 할머니! 몰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 보고 나가라고 해서 저도 당황해 저도 모르게 외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우리 똥강아지 듣고 있었니? 어쩔 수 없다. 너희 아빠는 바람을 폈으니 이 집에서 나가야 하지 않겠니? 할머니는 제법 그럴듯한 말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잘못을 했으니 쫓겨날 수밖에 없죠. 장모님, 저 갈 곳이 없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사과는 내가 아니라 내 딸한테 하고 자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나. 혼자 살 집은 구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바라고 바람핀 거 아닌가? 이 집 내가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려면 자네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결국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큰오빠라는 놈은 아버지가 나갔다며 너무한 것 아니냐며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계속 박혀있더라고요. 자기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라면서 아버지마저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큰 성인이 그러고 있으니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럼 너도 네 아빠 따라 나가던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싫었나 봅니다. 당연하죠. 넓은 집을 두고 갈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며칠 뒤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짐을 싸고 나가는 겁니다. 큰오빠가 집을 나갈 줄 몰랐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그때는 저 망나니 같은 오빠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죠.
어머니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제발 들어오지 말라고 고생을 해봐야 한다며 앞으로 집에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아하셨죠. 그리고 사고를 치고 돌아올 줄은 몰랐지만요. 아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큰 사고를 치고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꽤 긴 시간 동안 아버지와 큰오빠는 같이 지냈고 저는 작은오빠와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작은오빠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고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조카가 생겼고 작은오빠네는 행복하게 살았죠. 그리고 저도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선배를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나름 잘 결혼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다정하시고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라고 하면 너무 좋아해 주시니 부담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작은 문제라도 찾자면은 시누이만 빼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달달한 신혼을 즐기고 얼마 뒤 신우가 저희 집에 살게 됐습니다. 잠깐 동안만 지낸다고 해서 허락했는데 며칠이 몇 달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집 알아보고 계시죠? 시댁이 대전인데 신우가 저희 집 쪽에서 자취를 하고 싶다고 저희 집에서 조금 지내도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때는 분명 며칠만 신세를 지고 괜찮으면 바로 집을 계약하고 나가겠다고 해서 돈을 준다는 거 그냥 있으라고 했는데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말을 바꾸는 겁니다. 언니, 저 혹시 몇 달만 더 살아도 돼요? 마땅히 좋은 집도 없고 어디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 조금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리고 제가 집안일을 다 할게요. 아가씨, 몇 달은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언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좋은 집들이 없어서 그래요. 네? 네? 신우의 부탁에 저는 남편과 한번 상의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신우의 자취 문제로 시부모님이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신우가 자취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취를 하고 싶어서 집을 나온 거라 자취를 꼭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댁이 잘 사는 편도 아니고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잘 계시죠? 그래. 잘 있지. 잘 있고? 아유, 우리 애 때문에 힘들지? 아가씨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일단 지내게 하고 제가 잘 설득해서 다시 집으로 보낼게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다. 그래도 되겠니? 애가 내 말은 듣지를 않아서 말이다. 자기는 꼭 자취를 해야겠다고 하지 뭐니. 너도 알잖니. 우리 집이 그리 넉넉하지도 않은데 자취라니. 아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서울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하면 또 화를 내게 뻔해서 말도 못하고 내가 못 산다 정말.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내가 참 너한테 고맙다. 네가 우리 집 복덩이야. 고마워. 신우이가 불편하기는 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을 봐서라도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해본 후 3달 정도 신우와 더 같이 살다 신우를 다시 시댁으로 보내버리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3달이요? 3달은 너무 짧은데. 아가씨, 서울에 놀러 왔어요? 아가씨 취직하겠다고 자극받고 열심히 하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데 그동안 마음에 드는 집이 없으면요? 아니, 싼 집들은 다 좁고 이상하고 좋은 집은 비싸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할 것 같고. 너도 이제 스스로 돈 벌고 내야지. 언제까지 부모님 등골만 빼먹을 거야? 그러는 오빠는? 오빠 학교 보낸다고 무리해서 일하셔서 엄마 아픈 거잖아. 야, 뭐? 저는 순간 제 큰오빠가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싸움만 날 것 같아 중간에서 정리를 해줘야 했어요. 자, 그만! 아가씨, 그래도 오빠는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군대 가서 돈도 차곡차곡 모아서 어머님, 아버님께 돈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쓸 돈도 모아뒀고요. 그리고 좋은 회사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아가씨는 지금 뭐 하는 것도 없고 보니까 공부한다면서 놀기만 하고 안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자취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건 아가씨 3달 동안 어디 놀러 가지 말고 취업 준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로도 하면서 자기 용돈 자기가 벌고요.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으면 제가 아가씨 집 보증금은 내드릴게요. 대신 월세는 아가씨가 내야 돼요. 어때요? 네? 서울에 왔는데 어떻게 놀러도 안 가고 3달 동안 취업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저 아르바이트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럼 말고요. 그럼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그리고 만약 3달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당장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신우이는 입이 대빨 나와서 투덜투덜 거리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제 말을 승낙했고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아가씨가 약속 지키면 저도 꼭 약속 지킬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은 꼭 자기가 치우고 제가 잔소리해도 꼭 들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여보, 보증금이라니. 그런 이야기는 없었잖아. 그러지 않아도 돼. 아니야, 괜찮아. 그것보다 아가씨가 정신 차리고 빨리 취직을 해야 어머님, 아버님이 신경을 안 쓰실 텐데. 그치?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도 보증금 이야기를 들으셨나 봅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냥 제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돈 완전히 주는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아가씨도 독립해야죠. 3달 동안 독립이 될 것 같다고 하면 보내고 아니면 다시 보낼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켜보고 있을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별탈 없이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말엔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요즘은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아,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첫날에 힘들어 죽겠다고 남의 돈 버는 거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수다를 1시간 동안 떨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을 때 신우는 다시 초반의 신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초반에는 평일에 공부라도 하는 신용을 했지 시간이 지나니까 신용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신우가 일한다는 매장에 가서 신우가 어떻게 일하는지 들었습니다. 다행히 신우는 착실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신우가 사장과 사귄다는 겁니다. 남편과 같이 식당을 찾아갔는데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는 게 보였어요. 그날 저희 집은 신우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신우는 울고불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남편에게 소리쳤고 남편은 미쳤냐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쳤어요. 거기서 저까지 신우에게 잔소리를 한다면 신우는 분명 큰일을 치를 것 같아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까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가 신우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뒀고 대전으로 내려갔거든요. 사장이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더 마음에 든다며 신우를 차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다시는 서울에 오지 않겠다고 하고 신우는 떠났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버려 괜히 찝찝하더라고요. 뭔가 시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괜히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신우가 나가고 나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고 부모가 되어 행복한 나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오빠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니 글쎄 큰오빠가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니 미웠던 오빠라고 해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왔나 아니면 어디가 아픈가 갖가지 생각을 하며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걱정과 달리 오빠는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못 본 사이에 살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잘 지냈나 보다? 너야말로? 너는 배가 그게 뭐냐? 누가 할 소리. 지금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거든. 뭐? 아버지는? 말도 마라. 그리고 아버지랑도 연락 안 한 지 꽤 됐어. 뭐? 그런데 왜 다시 안 왔어? 아, 그게 사연이 좀... 알고 보니 아버지는 그렇게 쫓겨나고는 그 바람난 여자를 버리고 또 딴 여자와 눈이 맞아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큰오빠도 참다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나와서 따로 독립을 했다는데 순간 돈이 어디에 있어서 독립을 한지
오빠는 집을 나오고는 아는 지인을 통해 술집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깐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요리하고 장사하는 게 자기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그 이후로 계속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요. 앞에서 말했죠. 큰 사고를 치고 왔다고. 갑자기 어머니에게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인가 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계속 큰오빠를 걱정한 사람인데 당연히 된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까지 있고 결혼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큰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이제 오빠 나이도 있고 하니 결혼이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결혼을 한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어머니가 뭐라고 하지 않았으니 저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말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 화내지 말고 들어. 내가 매일 화내냐? 네가 매일 말도 안 되는 말만 하니까 화를 내는 거지. 누가 보면 매일 화내는 사람인 줄 알겠네. 애가 좀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그게 흠이야? 애가 좀 다르게 생겼다고 내가 뭐 차별해? 이 썩을 놈. 지 엄마를 얼마나 나쁘게 봤으면 저런 말을 하는지. 에휴.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오빠 지금 애가 좀 다르다고 우리가 못되게 굴까봐 그러는 거야? 조용히 입 다물고 빨리 데려와. 지금 어디서 뭐 하는데? 오빠는 그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아 가게를 하나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있던 집도 팔아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다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언니와 조카를 처음 봤는데 조카가 누가 봐도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밝은 갈색모에 한국인보다 유독 밝은 눈으로 한국 사람인 오빠와 한국 사람인 새언니에게 나올 수 없는 색을 가진 저의 조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빠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오빠도 조카의 모습에 당황했는지 바로 큰오빠를 데리고 집으로 나가더라고요. 큰오빠는 애가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 겁니다. 어머, 이 애는 누구 애일까? 어머니는 너무 당황해서 새언니에게 누구 애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참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참고 참아서 이야기한 걸 알지만 조금 무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말을 듣고 어머니 팔을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언니가 조카 손을 흔들면서 제 오빠 이름을 대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엄마는 누구누구, 아빠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 장난을 치는 건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면 눈치를 채고 조용히 있어야 하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제가 너무 꽉 막혀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제가 너무 이해심이 없나요? 물론 어머니께서 조금 무례하게 물어봤다고 할 수 있어도 저희 어머니에게 먼저 인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욱해서 새언니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저기 지금 소꿉장난치러 오셨어요? 아니요, 인사드리려고 왔는데요. 새언니는 해맑게 웃으며 인사드리려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오빠놈이 단단히 큰 사고를 쳤구나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저런 여자를 만났는지 생긴 건 예쁘장하게 생기긴 했지만 말하는 걸 들으니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는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 저희 딸이 좀 저랑 안 닮았죠? 혹시 못 들으셨어요? 그럼 많이 놀라셨겠다. 제가 예전에 외국에 좀 살았거든요. 그때 만나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제 딸이에요. 예쁘게 봐주세요. 할머니 해야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도 착한 아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님. 뻔뻔한 건지 순수한 건지 아니 생각이 없죠. 처음 보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그래요. 아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치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밖에 나가보니 큰오빠가 쓰러져 있었고 작은 오빠는 씩씩거리며 큰오빠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오빠와 큰오빠가 다투다가 몸싸움이 났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작은 오빠는 할 말이 없다고 집을 나갔고 저 또한 다음에 오겠다고 하곤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죄송했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겠어요.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고 저희가 집에 데려오라고 한 건 사실이니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빠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오해를 하고 단정짓고 말을 못하게 한 거니 아니 근데 그래도 처음부터 그게 잘못됐다면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말을 못하게 했다고 해도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말은 꼭 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지금이야 예쁜 제 조카로 받아들였지만 그 당시에는 갑자기 생긴 조카인데다가 오빠 핏줄도 아닌 애가 저희 집에 오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크게 사고를 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은 커가고 저희는 늙어갔죠. 저희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늙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시부모님도 나이가 들어 약이 필요한 몸이 되었고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깜빡하시는 일이 자주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쩍 어머니가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도 점점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저야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경우가 없으니 잘 모르지만 큰오빠네는 어머니와 같이 있는 사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새언니가 계속 제게 전화를 하며 어머니가 치매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오빠가 어머니를 모시고 인지 검사를 하고 왔는데 치매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늙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제가 늦둥이다 보니 제 나이에 비해 부모님 나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친구들에 비해 조금 일찍 부모님이 편찮으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알지 않을까 싶네요. 치매 판정을 받고 난 뒤 어머니를 보러 친정집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새언니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년아, 너 이거밖에 못하니? 부쩍 새언니에게 욕을 한다고 해서 힘들다곤 했는데 실제로 보니 놀라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욕을 하는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큰오빠와 새언니와만 있으려고 하고 저와 작은오빠와 있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저와 같이 있을 때는 잘 지내다 제가 집에 같이 가서 지내자고 이야기를 하면 큰오빠와 같이 있을 거라고 소리를 쳤어요. 고함을 너무 쳐서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 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는 울면서 더는 못하겠다고 자기도 힘들다고 제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오빠네는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는데 저와 작은오빠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무슨 요양원이냐고 말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심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새언니에게 조금만 더 수고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어요. 솔직히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망했을 집안, 어머니 덕에 잘 살게 됐는데 그 정도 수고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잘 설득해 저희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서 지낼까? 미쳤니? 내 집 놔두고 뭐하러 너희 집에 가? 아니, 엄마 몸도 힘들잖아. 나도 이제 할 것도 없는데 같이 지내면 좋잖아. 됐다. 나는 집에 있을 거야. 어머니와 이야기가 되는 날에는 설득을 해봤지만 곧 죽어도 자기는 집에 있을 거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죽어도 가기 싫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급기야 새언니를 때리더라고요. 에이, 네 년이 그랬지?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나 계속 내보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 딸한테 말해서 나 이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 못된 년. 어머니는 계속 새언니가 자기를 내보낸다며 못된 년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용은 저희 3남매가 똑같이 내기로 했고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보내자니 찝찝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엄청난 사실을 듣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귀를 대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미야. 응? 나 아니야. 응? 엄마, 뭐가 아니야? 쉿.
뭔데? 왜? 뭐가 아닌데? 정미야, 나 치매 걸린 거 아니다. 엄마, 왜 그래? 어머니는 갑자기 자기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어머니가 정말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새언니와 큰오빠가 이야기하는 걸 우연찮게 들었다고 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길래 어머니는 방문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듣고 있었는데 새언니가 큰오빠에게 언제 이 집이 자기네 집이 되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발칙해 바로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큰오빠가 조금만 기다리라면서 요즘 깜빡하는 것 같아 조만간 말을 꺼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러는 건 그렇다 쳐도 자식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는 큰오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새언니가 계속 큰오빠에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힘들면 부축해 주는 것도 웃으면서 매일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다며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며 빨리 안 보내면 이혼하겠다고 오빠를 협박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협박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사람이나 그걸 듣고 알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이해가 가시나요? 세연이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오빠란 놈이 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를 욕하는 사람과 살고 싶을까요? 그리고 세연이가 참 괘씸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심하게 행동했다면 저도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분명 심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게 불편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덕에 큰 집에서 살 수 있고 처음에는 돈도 거의 없어서 어머니 돈으로 다 생활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라고 해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주고 공부시키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이가 든 노인네가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아프다고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 아무래도 기침도 많이 하시고 거동도 조금 불편하시고 하지만 어떻게든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괜찮은 척하며 자식에게 걱정거리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그런 사람인데 걱정은커녕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정신 나간 것들, 엄마는 그걸 또 참았어?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하니 어머니가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화도 안 나? 나지. 나는데 너 그거 알아? 그래서 그것들 소원 들여주려고 내가 고녀 실컷 때리고 욕하고 싶어서 치매인 척 했잖아. 아유,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아니, 내가 처음부터 치매인 척은 하지 않았지. 미쳤다고 내가 치매인 척하니? 아니, 글쎄 내가 젊었을 때부터 잘 잊고 다른 일 하고 그랬잖아. 맞아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잘 잊기도 하고 잘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치매가 아니냐고 예방하자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덤벙댔어요. 근데 고년이 나를 치매로 몰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걔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안 그러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됐지. 그런데 그때 고년이 노망났냐고 치매니까 계속 욕한다고 뭐라고 하더라. 내가 그래서 그 뒤로 신나게 욕을 해줬지. 어차피 치매라고 생각하는 거 참지 않고 욕을 하고 싶을 때 다 했지 뭐니. 그래서 결국 내가 여기에 와 있지만 말이다. 아이고, 내가 고년 난감한 표정 지을 때마다 어찌나 고수하던지. 잠깐만. 그럼 결국 세훈이한테 욕하려고 치매인 척 한 거야? 그래. 근데 너네는 계속 집으로 데려가겠다 마네. 그러니까 내가 어찌나 답답하던지. 너희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되겠니? 순간 저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놓여 웃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다운 복수였어요. 그렇다고 치매인 척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치매인 건 맞았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가끔 정말로 밥을 먹었는지 화장실을 갔는지 잊기는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욕을 하기 시작하니 당연히 더 심해졌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다 연기였다니.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도 자기 행동이 어이가 없었는지 둘 다 배꼽 잡고 웃었죠.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엄마 여기서 괜찮아? 불편하면 말해. 퇴소하고 우리 집에서 지내자. 그리고 엄마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심하지 않기는? 내가 다 연기했다니까? 알지. 엄마도 고생했겠네. 죽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 내가 죽어서 알았어 봐라. 저승길 가다가 억울해서 못 간다. 그것들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그날 이후 그래도 어머니가 생각보다 심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저 정도면 저 혼자서 케어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듣자마자 큰오빠네 욕을 하며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너무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요양은 싫다고 하시면 모셔와. 알겠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그리고 장모님은 아직 자기가 치매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으니 우리 천천히 보면서 말씀드려보자. 고맙게도 남편이 어머니를 모셔와도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다음날 저는 바로 작은 오빠네에 가서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작은 오빠네 부부도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작은 오빠는 큰 오빠를 욕하다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남편과 새언니는 놀라서 작은 오빠를 쳐다봤지만 순간 저도 웃겨서 같이 웃었어요. 가족은 가족인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웃는 건지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저희끼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발상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고 어머니 같은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오빠는 자기도 도울 테니 언제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어머니는 퇴소를 하게 됐고 어머니는 저와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저희 집에서 지내려고 했지만 친정집에서 지내는 게 어머니가 더 편할 것 같아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니 큰오빠와 새언니가 놀라더라고요. 아, 이제 제가 어머니 모시려고요. 그리고 오빠, 이제 집을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나가기는 어딜 나가? 오빠, 엄마가 진짜 모를 거라고 생각해? 언니, 엄마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알아요. 둘 다 무슨 생각하고 어떤 속셈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 언니, 시어머니 돌보느라 고생했어요. 이제 일 안 하니까 제가 다 케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통보를 하고 몇 분 정도 실랑이를 피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음대로 어머니 데리고 오고 제정신이야? 오빠야말로 제정신이야? 오빠가 어머니 자식 맞아? 미친놈아, 정신 차려. 너 엄마 아니었으면 망했어. 참으려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순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오빠는 진짜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자식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오빠는 여전히 엄마를 그냥 돈줄로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언니, 진짜 양심이란 게 있어요? 어떻게 감히 그런 걸로 협박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엄마가 요양원 안 갔으면 정말 이혼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아니요. 언니는 절대로 이혼 못했을 거예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남자 꼬시는 거밖에 못하잖아요. 저희 오빠도 잘 사는 집 아들 아니었으면 결혼 안 했죠? 자기가 이야기했죠.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큰아들이라 자기한테 다 해줄 거라고. 그거 하나 믿고 오빠랑 결혼했죠? 그만 안 해? 못해. 너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가만히 안 둔다. 왜? 때리게? 때려봐. 그런데 그때 세원이가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뺨을 맞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세원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년이? 너 미쳤어? 그리고는 갑자기 세언니도 막 폭발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왜요? 저는 뭐 욕심내면 안 돼요? 아니 그만큼 노력했으면 저를 딸처럼 예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냥 남보다 조금 친한 정도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노력했어요. 어머님한테 예쁨 받으려고 노력했다고요. 저는 새언니의 말에 조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새언니를 좋아했다는 것부터 이상했어요. 그리고 노력을 했다고요. 매번 눈치 없이 행동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어머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줬고
그마저도 하지 않아서 포기했는데 노력을 했다고 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왔는지, 오빠라는 사람은 왜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 집을 어지럽히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오냐, 그렇게 노력을 했어? 너는 그저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노력했겠지? 그 말과 함께 어머니는 새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 그만두마. 그럼 이제 나가주겠니? 앞으로 나한테 있어서 자식은 2명뿐이다. 서로 없는 사람인 척 생각하면서 살자꾸나. 내가 준 돈들은 갚지 않아도 되니 빨리 짐 싸서 나가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 마누라랑 네 자식이랑 같이 알콩달콩 예쁘게 살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렇게 큰오빠네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물론 조용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절대 못 나간다고 소리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언니가 저와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더니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웬일로 조용히 나가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새언니한테 한 소리해서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조용히 나갔나 싶었는데 참나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왜 그 말을 이제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게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비밀인데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치매 연기를 하면서까지 새언니를 욕하고 때린 이유가 그 이유 말고 또 있더라고요. 새언니가 어머니가 정말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줄 알고 매번 어머니에게 도대체 언제 죽을 거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실은 큰오빠도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큰오빠가 없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으니까요. 말이 정말 심하지 않나요? 언제 죽을 거냐니 아무리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해도 그런 말은 좀 아니지 않아요? 만약 떠나기 전에 그 소리를 들었다면 저는 눈이 뒤집혀서 입이 터지도록 때렸을 겁니다. 그리고 새언니가 떠나고 나서야 밝혀진 새언니의 비밀은 상상하지도 못한 비밀이었어요. 새언니의 딸의 친부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새언니가 외국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외국이라 친구도 없어 외로워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다고 했답니다. 그때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대? 뭐 뒷조사라도 했어? 새언니가 술에 취했을 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화가 나기는 했지만 차마 화낼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나 싶어 짠하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비슷할 것 같다고 느껴서 그냥 묻어두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도가 지나치니 어쩔 수 없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새언니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게 먹혔는지 새언니는 큰오빠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며 조용히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끝이 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큰오빠네는 충격을 안겨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마주치지 말기를 빌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희 집안 분위기는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물론 중간에 큰오빠가 저와 작은오빠한테 전화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는 했지만요. 몇 년 만에 저희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평안함도 잠시 어머니의 건강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치매는 그리 심해지지는 않았어요. 가끔 밥을 먹었는지 잊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죠. 나이가 들다 보니 부모님 장례식을 가는 경우가 잦아지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먹는 것보다 더 서글펐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살면 뭐하나. 밥 좀 더 먹고 화장실 좀 몇 번 더 가고 그러는 거지. 아유, 오래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는 그런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 그럼 밥 더 먹고 화장실 더 몇 번 가면 되겠네. 어머니와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무거워졌네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요즘 마음이 조금 심란하더라고요. 지금은 그저 어머니가 더 나빠지지 않고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래저래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들을 적어봤는데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가족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그만큼 독이 될 때도 있죠.
그래도 믿고 싶은 게 가족이니 참 가족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어머니에게 화가 난 것보다 오빠에게 화가 너무 많이 났지만 아들에게는 차마 때리고 욕할 수가 없어 새언니를 더 욕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새언니가 좀 불쌍한 것도 같지만 그래도 말은 좀 너무 심했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겪은 이야기다 보니 솔직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네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기운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년 여성인데요. 제가 마음속에 담아둔 얘기를 꺼내보고 싶어서 사연 신청의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 얘기를 먼저 해도 될까요? 외갓집이 상당히 잘 사는 편이었어요. 동네 일대에서 외갓집만 집이 번듯했고 사시사철 때마다 입을 옷이 넉넉했으며 가족들이 잘 씻고 다녔고 사진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에 엄마를 통해 자주 들었었죠. 비율도 딱 맞게 이남 이녀였던 외갓집 사남매 중에서 엄마는 셋째였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심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많았다고 하셨죠. 기가 세고 대체로 무신경한 외갓집 식구들과 타고나기를 감수성이 섬세하고 감성적이었던 엄마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했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외삼촌들, 이모들과 엄마는 결이 달라서 남매끼리 분위기가 참 다르네라고 어렸을 때도 느꼈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의 바로 아랫동생인 이모할머니가 딱 엄마 같은 성향이셨는데 유전이 이쪽으로 흘렀나 봅니다. 외갓집 식구들과 엄마의 첨예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건이 생겼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엄마가 20살 때 만난 첫사랑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당시 5살 위의 어떤 청년을 보고 한눈에 반한 뒤로 사랑을 키워갔었대요. 그 사람과 있으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진정한 자유를 마주한 듯한 짜릿함과 해방감을 느꼈었다고 하셨죠. 수개월째 연애 중이었음을 집안에 들켰을 때 엄마는 꾸중을 들으셨죠. 어떤 놈팡인진 모르겠지만 계집애가 함부로 나다니면서 경고망동하는 건 썩 보기 좋지 않아. 남들의 입방아에 얼마나 오르내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헤어져. 놈팡이 아니에요. 제가 진심을 다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상대는 그 사람뿐이라고요. 천지분간 못하고 별지랄을 다 하는구나. 혈기에 휩쓸린 걸 두고 진심 우는 꼬라지라니. 좋은 말로 할 때 헤어져라.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외할머니께서 호통을 치시고 계실 때 외할아버지께서는 가만히 담배를 피우시며 엄마를 쳐다보셨다고 하던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 말씀 않고 있는 외할아버지 쪽이 더 무서우셨다고 하네요. 드센 가족들 사이에서 늘 주눅이 들어 자라오셨던 엄마였기에 차마 대놓고 반항하진 못하셨으며 겉으로는 곧 헤어지겠다 말을 해놓고 실상은 연애를 이어갔지요. 그랬다가 몇 주 후에 걸렸대요.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현장을 외삼촌이 직접 봐버리신 거예요. 엄마의 표현에 따르자면 외삼촌은 건수 잡았다는 듯이 잔뜩 신이 나셔서 외할머니께 다 고했다고 하더군요. 불같이 화를 내시는 외할머니 앞에서 엄마는 당장 결혼하고 싶을 만큼 그 감정이 깊고 진심이라며 용기를 내어 말씀하셨다죠. 그랬다가 더 큰 원망만 들으셨지만요. 그 놈팡이를 아직도 만나고 있었어? 정신 나간 집구석에서 자란 그 놈을? 애비는 죽었는지 집을 나갔는지 잊지도 않고 애미는 시장 귀퉁이에서 기껏 나물거리나 팔고 있고 누이는 30 다 되어가도록 시집도 못 간 노처녀. 몸이 아파서 하는 일도 없다는 되먹지 못한 집안의 아들놈 따위를 결혼 같은 소리를 입에 올리다니 머리가 어떻게 돼버린 게로구나. 엄마는 차라리 집을 나가서 살겠다며 맞서셨고 외숙모한테 뺨을 수차례 맞으셨대요. 당시 외숙모는 외삼촌과 결혼하기로 모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이미 한 가족이나 다름없으셨기에 집안일에도 끼신 거였죠. 참고로 외숙모는 외갓집이 살았던 곳의 옆 지역에서 유지로 꼽히는 집안의 고명딸이셨다고 해요. 엄마 빼고는 다들 한마음 한뜻이었다는 거죠. 잘난 놈하고 결혼해서 우리 집안에 면을 더 세워줄 생각은 않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놈하고 만나면서 시간 낭비다 해? 너같이 도움 안 되는 천치가 또 있을까? 외할머니께서 혀를 끌끌 차시며 엄마를 노려보셨는데 그 눈빛에는 일말의 애정, 기대, 신뢰 같은 게 없고 오로지 경멸과 실망 같은 감정만 보여서 엄마는 그날 심하게 맞았던 뺨보다 마음이 더 아프셨었대요.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의 공작으로 동원된 무서운 남자들이 엄마의 연애 상대를 찾아갔고 호되게 당한 그 사람으로부터 얼굴 한번 다시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엄마는 이별 통보를 받게 됐죠. 1년에 걸친 사랑이 씁쓸하게 끝나버렸던 거예요. 엄마의 딸로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기분이 참 묘했고 왠지 민망하고 창피한 마음이 컸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상하게 엄마의 심정이 이해가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셨을지 어려서부터 자기 뜻대로 무엇 하나 해주지 않았던 가족들이 자기의 애절한 사랑마저 망쳐놨으니 엄마는 답답해서 미칠 작정이셨을 거예요. 그 후로 엄마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사시며 외갓집에서 주선한 만남을 모두 거절하셨대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리 구실 수는 없었고 외할머니께서 내미신 이 정도 집안이면 네가 어려워하진 않을 것이라는 배경을 지닌 남자와 결국 만나보게 되셨죠. 타고난 집안 배경은 훌륭치 못하였으나 그 자신의 두뇌가 뛰어난 덕에 개천에서 난 용이 되었던 남자였죠. 외갓집에서는 그 남자의 천재성 짙은 두뇌를 높게 평가했고 그 남자의 집안에서는 외갓집의 여유로운 경제력이 필요했죠. 엄마는 떠밀려서 그 남자를 만나본 후에 정중하고 군더더기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선 집에서 이 남자보다 괜찮은 됨됨이의 사람을 구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결혼하기로 했죠. 엄마가 반쯤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현실과 타협하여 결혼하신 그 남자가 바로 제 아버지세요. 이젠 뭐가 돼도 다 상관없다는 식으로 결혼하신 엄마, 안정적이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으셨던 아버지. 두 분의 동상이몽 아래서 남매가 태어났어요. 저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외모는 엄마를 쏙 빼닮았는데 성격이며 모든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판박이었어요. 아버지는 저희 남매의 유년기부터 무척 바쁘신 분이었거든요. 집안의 모든 걸 관장하시는 분은 엄마였어요. 그렇다면 저희 남매의 모든 것은 엄마로부터 와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지적이며 정적이며 합리주의자인 아버지를 소름 끼칠 만큼 닮아갔어요. 유전자에 그게 새겨져 있었나 봐요. 어렸을 적 집이 유복한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 남매는 필요한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그와 별개로 엄마가 공부머리가 좋으신 분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뭘 지도해 주신 적은 없었어요. 돌이켜보니까 단 한 차례도 없었네요. 그렇기에 확실히 어딘가 구멍이 뚫려 있는 교육 환경이었으나 오빠는 공부라든지 그 외의 것들에서도 똑똑한 면모를 금세 드러내기 시작했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이미 자기 또래 친구들하고는 차원이 달랐던 것으로 기억해요. 우리 아들은 갈수록 자기 아빠를 닮아가네.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도 이제 다 크고 나면 날 무시하려 들 거고 날 비웃어대면서 그렇게 나를 초라하게 만들겠지. 엄마가 넋이 나가선 중얼거리셨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어렸을 땐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이었으나 엄마는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계셨어요. 세월이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지셨고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죠. 내가 멍청해서 머리가 나빠서 그리고 집에서 멸시당하고 살아온 자식이라서 원하지도 않았던 결혼까지 하고 애 낳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당신은 똑똑하고 잘났는데 멋진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난 꼭두각시로 살아와서 계속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내가 초라해 보이지? 내가 우습지? 가끔 엄마가 아버지를 향해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윽박지르셨던 것에서 피해의식의 종류를 알 수 있었어요. 저희 남매가 봐왔던 아버지는 그렇게 구신 적도 없었고 그렇게 구실 분도 아니었건만 엄마는 망상과도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마음의 병이었을 거예요. 엄마는 참 안타까웠던 인생의 주인공이었으나 저는 어렸기에 그저 엄마를 보면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원초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에 더욱 충실하였으며 아픔을 이해한다거나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명백하게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꽤나 유복했던 집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부족하고 자존감 역시도 부족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나 봅니다. 엄마가 저를 왜 안 좋아하셨냐고요?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그런 부모는 아니셨어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저한테 있었거든요. 넌 왜 이렇게 네 아빠를 빼다 박았니? 넌 도대체가 정의한가? 내 배로 나왔다는 게 가끔 믿어지지가 않아. 내 유전자는 어디로 가고 네 아빠 유전자만 골라받아서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술을 드실 때면 엄마는 저를 더욱 보기 싫어하셨어요. 제가 봐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아빠와 외모가 너무나도 닮아 있었네요. 제가 커갈수록 더욱 아빠의 인상이 느껴진다면서 엄마는 진저리를 치셨죠.
전 엄마에게 그럴 때마다 사실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엄마의 유전자는 저에게 있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제가 외모는 아빠를 닮았지만 내적인 것들은 엄마와 판박이었거든요. 아빠랑 외모가 붕어빵이었으나 어딘가 예민한 기질, 유약한 성정, 풍부한 감수성, 실리보단 이상을 쫓고 앉아서 하는 공부에는 큰 재능이 없으나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특징. 이런 것들을 엄마를 닮아서 타고났거든요. 전 그래서 자라는 동안 너무 서러웠고 억울했어요. 엄마를 진짜로 닮은 사람이 저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에 복장이 터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크고 나서는 자연스레 깨닫게 됐어요. 사실 엄마가 그 사실을 모르실 수는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엄마 당신을 너무나도 닮아 있는 딸인 것을요. 그렇기에 저를 보는 게 힘드셨을 테지요. 엄마는 자기 혐오가 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마치 당신의 거울 같은 수준으로 동일한 성향, 성격을 지닌 저를 보면서 괴로우셨던 거예요. 어른이 되고 나서야 엄마의 입장이며 생각이 보이더군요. 그러나 엄마는 제가 어른이 되기 전에 저희 가족의 곁을 떠나가셨어요. 우선 이혼을 하셨죠. 이혼도 그냥 이뤄진 게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외갓집의 가세가 확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늘 부유하게 살았던 집안이었건만 잘못된 투자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한마디로 패가망신을 당하고 말았어요. 함께 발을 담그고 있었던 외가 쪽 친척들도 다 타격을 입었고요. 외갓집에서 손을 뻗어온 건 바로 저희 집이었어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우리 사위, 그렇게 마음 놓고 길 닦을 수 있도록 도움 줬던 게 우리 집안임을 잊진 않았겠지? 설마니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금수만도 못한 놈은 아닐 거라고 믿어. 그래서 말인데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사위가 돈 좀 땡겨줬으면 하는데. 며칠에 걸쳐서 빗발친 연락, 마지막으로 외할머니의 전원을 받던 엄마는 폭발하셨어요. 화를 내며 전화기를 집어던지셨고 그걸로도 부족하셨는지 멀리 던져진 전화기를 발로 차면서 마구 망가뜨리셨죠. 저랑 오빠는 눈치만 한껏 보면서 방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멀찍이 보고만 있었고요.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시던 엄마는 이내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실컷 웃으셨어요. 행복해 보이시기도 했고 재미있어서 미치겠다는 웃음으로 비치기도 했어요. 드디어 망했구나. 이 망할 놈의 집구석이 정말로 망해버렸어. 내 인생 망친 종자들. 망해도 싸지. 도와달라고? 그간 도움을 줬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염치가 있으면 내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할지언정 나한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혼잣말을 오래 하시며 엄마는 배를 잡고 웃으시며 완전히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오빠는 저한테 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 그랬고요. 방에 들어와서 거울을 본 순간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 얼굴이 완전히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저를 방에 넣어버린 것이었겠죠. 어렸을 땐 공포괴담 같은 게 유행하고 또 유명했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걸 많이 접해본 학생이었으나 그날 본 엄마의 모습만큼 무섭진 않았던 것 같아요. 괴담을 실감나게 전하기로 소문났던 학급 친구가 전해준 귀신 얘기보다도 자기 집안이 망했다는 것에 배 잡고 웃으시는 엄마의 모습이 더 무서웠어요. 엄마가 이혼을 준비하신 건 그때부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외갓집이 망해버린 그 시점이 엄마로서는 신호탄으로 느껴지셨나 봐요.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네요. 엄마는 아버지에게 이혼을 종용하셨고 아버지는 어떻게 이혼 같은 무거운 얘기를 함부로 꺼내냐며 딱 자르셨어요. 하지만 엄마에겐 무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외갓집이었죠. 나랑 이혼하면 더 이상 처가한테 안 시달려도 돼. 그놈의 은혜 갚으란 얘기, 돈 내놓으란 얘기 귀찮게도 안 들어도 된다고. 당신 바쁜 사람이잖아. 늘 피곤한 사람이잖아. 가뜩이나 할 거 많은 사람이 처가한테 시달리는 거 너무 싫지 않았어? 나랑 이혼하면 이제 거기랑은 접점 없는 거야. 접점이 없다니. 우리한텐 애들이 있잖아. 장인어른 장모님께는 우리 애들이 당신들 손자 손녀야. 잊었어? 아니, 걱정 안 해도 돼. 난 내가 낳은 아들딸이 내 손 조금도 타지 않고 커왔으며 아들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사상은 당신에게 온 거라고 난 그렇게 내 부모한테 말할 거니까. 당신이 혼자 키운 애들인 거야. 그렇게 생각해. 난 당신이 지난 세월 골치 아파한 지금은 지긋지긋해하고 있는 당신의 처가와 함께
조용히 사라질게. 그러면 되는 거야. 당신은 애들하고만 오붓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 진짜 미치는 거야? 처가 사정이 많이 힘들어진 걸 기회 삼아서 나한테 이혼 얘기 꺼내는 기회 잡은 거. 그래, 내가 이것까진 다 알겠고 이해했어. 근데 왜 애들을 저버리면서까지 나랑 이혼을 하려고 드는 거야?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외도할 사람이 아닌 걸 내가 잘 알아. 그런데 대체 왜 애들도 이제 자기 앞가림할 줄 아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편한 시간들만 남았으면서 굳이 이혼을 하려고 드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우리 서로 사랑하진 않았어도 그동안 좋았잖아. 부부로서 문제없이 잘 살았잖아.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라고. 나는 늘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싶었어. 왜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따지냐고? 난 사람 자체가 그런 여자야. 그런 걸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따지고 드는 여자라고. 왜 이혼을 하고 싶어 하냐고? 지금은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데 왜 그럼에도 이혼을 내가 원하냐고? 자유롭고 싶으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 의사로 중요한 결정이란 걸 해보고 싶으니까. 당신 날 불쌍하게 여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나랑 이혼해줘. 난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혼이란 것도 마음대로 못해. 알잖아. 이런 내가 조금이라도 가엾게 느껴진다면 이혼해주라. 제발 부탁이야. 아버지는 오빠랑 저를 내세우시며 엄마를 설득하려 애쓰셨지만 엄마는 고개를 끝내 저으셨어요. 자식들의 눈에 밟히지도 않냐는 아버지의 말씀엔 희미하게 웃어 보이셨죠. 자식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자유라는 달콤함이 너무 큰 유혹이라고 답하셨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두 분의 이혼이 결정됐어요. 아버지께서는 오빠와 저를 앞에 앉혀두시곤 미안하다며 사과하셨습니다. 오빠는 덤덤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대답했는데 저는 입을 떼는 순간 울음이 터져나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외갓집에서는 난리를 쳐댔지만 엄마가 무슨 수를 쓰신 건지 이혼하시곤 외갓집에 가서 깽판을 한번 치셨는데 그 이후로 외갓집이 잠잠해졌어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돈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죠. 과연 엄마가 당신의 친정 식구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렇게 됐던 것인지 추측은 하지만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돌이켜보면 굳이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유난히 선명한 장면들이 인생 속에서는 존재하는데요. 저는 엄마와의 일상들이 주로 그러하답니다. 제가 9살 때였나? 엄마가 두통이 심하시다며 소파에 누워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대신 집안 청소를 했거든요. 아주 열심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왠지 땀을 뻘뻘 흘렸던 것도 같고요. 그런데 몇 시간 후 소파에서 일어나신 엄마가 제가 청소한 현장을 보고서는 화를 내셨어요. 할 거면 제대로 해놓든가. 왜 2번씩 손이 가게 만드니? 그럼 결국 모두가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걸 넌 몰라? 도대체 넌 왜 그렇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 왜 항상 어설프고 볼품이 없냔 말이야. 생긴 건 지 아빠 빼다 박았으면서 왜 이런 거에 돌아가는 머리만 나를 닮아서는. 한참 크게 화를 내시다가 말끝을 흐리시더니 손에 얼굴을 묻고서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전 편찮으신 엄마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고요. 제가 울자 엄마는 제발 그렇게 나약하고 초라하게 굴지 말라고 중얼거리시며 저를 방으로 보내셨어요. 그때가 유독 선명한 기억으로 남은 건 저를 통해 엄마가 당신의 모습을 투영해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기 때문일 거예요. 저에게 엄마라는 단어는 소리내어 불러보지 않아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에 사무치는 이름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함축돼 있어서겠죠. 이혼을 하신 엄마는 집을 떠나셨고 그 소식은 아버지를 통해서 가끔 들을 수 있었어요. 떠나시기 전에 엄마는 오빠를 안아주셨으며 편지를 남겨주셨지만 저에게는 잠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게 전부였어요. 그게 당시에는 너무 분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회상을 해보니까 제 머리를 쓰다듬으실 때 그 손길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표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 보였죠. 그랬던 엄마한테 제가 먼저 손을 뻗고 인사를 건넸어야 했는데 부모라고 해서 어른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걸 전 몰랐기에 아까운 기회를 날려버렸죠. 이혼 이후 딱 5년이 지났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엄마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잘 지내셨는지 자유를 만끽하셨는지 그 첫사랑이었다는 분을 혹시 만나셨는지 궁금한 게 넘쳤는데 답을 줄 사람은 이미 없었어요. 오빠가 그러더군요. 엄마가 그때 이혼을 고집하셨던 이유는 외갓집으로부터 저희 남매를 지키고자 함이었다고요. 그거 듣고 나서 정신이 멍해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눈물이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우시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엄마의 죽음 앞에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치시며 통곡을 하셨어요. 보던 사람들이 감히 달랠 생각도 못한 채 모두 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지켜봤을 정도로요. 게다가 일 성과에 매달려 사셨던 분이었건만 모든 의욕을 잃으신 것처럼 구셨어요. 다 부질없고 소용없다면서 제가 처음 보는 공허한 눈빛을 하셨네요. 친가 쪽 친척들이 모두 아버지를 붙잡고 정신 차리고 기운내야 한다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오빠였어요. 이렇게 무너져 계시는 모습 하늘에서 엄마가 보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으로 혀를 차실 게 분명하다고 그랬죠. 그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 슬픈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날 이후로 조금씩 기운을 차리시더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어요. 전 그때 생각했죠. 이번에도 내가 한 건 없구나. 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나마 오빠의 그늘에 편하게 가려져 사는 존재인 거야. 입맛이 그렇게 씁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혼하시기 전에 저에게만 몰래 해주시는 거라며 알려주셨던 당신의 과거 이야기. 저는 그걸 다 듣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죠. 들으면 듣는 걸로 그뿐이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사람. 저는 제 자신이 무척 희미한 색을 가졌다고 생각했네요. 그 어떤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다니고 있었던 대학 생활을 마무리할 때쯤 저에게 고백을 해온 상대가 있어서 잠시 연애를 했었어요. 정식으로 누군가와 교제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요. 당초에 어떻게 굴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은데 불편했고 만나고 싶으면서도 만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애매함만 간직했던 연애는 싱겁게 끝났죠. 저 같은 사람은 솔직한 감정을 앞세운 멋진 연애 따윈 꿈도 못 꾸겠구나 싶었네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을 때 친하게 지냈던 어떤 언니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보게 됐어요. 키는 보통이고 얼굴이 무척 잘생겼다면서 그 언니가 별 호들갑을 다 떨었던 게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한테 많이 기대해도 좋다면서 온갖 바람을 다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전 태어나서 그렇게 잘난 척하는 남자는 처음 봤어요. 자기 같은 남자랑 이런 자리에서 만나는 걸 제가 가문의 영광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 자기는 목소리가 하도 근사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물론 동네 어르신들이 다 칭찬을 해댔다는 등 자기의 유머 감각은 보통 세련된 게 아니라서 코미디언의 뺨을 왕복으로 치고도 남는데 얼굴이 잘생겨서 굳이 코미디언을 하지 않는 거라는 등 제가 시계를 확인했었는데 자기 자랑만 40분을 넘게 했어요. 저는 입 한 번 떼어보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장단을 맞춰줬었네요. 그런데 제가 워낙 내향적이었고 눈치를 보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 남자한테 제발 좀 닥치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네요. 한심하고 웃기죠? 그러는 대신에 속으로 합리화를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걸 보니 자신감 넘치는 남잔가 보다. 말을 많이 하면 같이 있을 때 어색하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애써 그 남자의 장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끌려가듯 맞춰주면서 그 남자를 몇 번 더 만났어요. 이게 연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딱 3번째 만났을 때 그 남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잘나신 부친을 두셔서 그런가 우리 송이 씨는 조금 비싸게 구는 경향이 있네요. 새초롬하게 나오고 다른 여자 같았으면 어설픈 수작 부리지 말라고 제가 혼을 내줬을 텐데 송이 씨는 잘 나가는 부친을 두셨으니 그러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게 봐드리겠습니다. 역시 집안 배경이 사람의 최고 가치인 법이죠. 안 그래요? 그 소리 듣고 제가 너무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아예 쐐기까지 박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잘나신 분이고 제 오빠가 잘난 사람이라서 저를 만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면 자기같이 멋진 남자가 고작 저를 만나줄 이유는 없다는 듯 아주 무례하게 굴었어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저는 그 순간에 제가 얼굴이 시뻘개졌음을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웠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아니라 제 집안 배경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헤어지시죠. 알만한 사람들끼리 왜 이러세요? 송이 씨도 제 얼굴이 잘생겼다니까 만나보는 거 바로 오케이 사인 보내셨었다면서요. 다 들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게 있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나오시네. 생기신 것에 비해서 얼굴값을 너무 많이 한다고 스스로 생각 안 하세요? 본인이 탤런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 재수없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쪽이야말로 너무 뻔뻔하게 나오시네요.
소심한 편인 제가 폭발해서는 그 남자랑 엄청 싸워버렸죠.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이상하게 그 남자를 겪고 나니까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인지는 지금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 남자랑 썰전을 벌이고 끝냈던 일을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 치부했으나 실상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은근하게 속에 후유증이 남아서 다시는 상대에게 제 집안이 어떠한지 밝히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러한 배경 조건을 안 따지고 오롯하게 저를 바라봐주는 남자를 찾아서 만나고 싶단 욕심이 그때 생겨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잡했던 썰전으로 인한 이별, 그때 이후로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 남자랑 3번 정도 가봤던, 그리고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던 썰전의 장소에 다시 가보게 됐죠. 멋스러운 카페였답니다. 제가 혼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앉아있는데 카페의 젊은 남자 사장이 직접 저에게 커피를 서빙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건넸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저는 그 사장의 목소리가 그렇게 근사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근사하다며 자랑을 해댔던 그 남자의 목소리보다 훨씬 나았던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죠. 원래 같이 왔던 사람과는 헤어졌다고 머뭇거리며 제가 말했어요. 이상하게 그 사장과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저에 비하자면 그 사장은 사람 자체가 여유로워 보였고 훨씬 더 어른스러운 면모를 갖춘 듯 했어요. 자기 가게를 운영하면 저런 멋진 기운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이런 시답잖은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그날 연신 그 사장 쪽을 힐끗거렸죠. 며칠 뒤에 또 그 카페를 혼자 방문했는데 마침 직원은 아무도 안 보이고 그 사장 혼자 있었어요. 그날이 기회이자 운명이었죠. 제가 그 사장과 둘이 마주 앉아서는 기나긴 대화를 나누었으니까요. 저는 이 카페에 함께 왔었던 그 남자가 얼마나 황당한 종자였는지를 얘기했고 그 사장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희로애락을 알려줬어요. 정말 즐겁더라고요. 생전 처음으로 저는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을 향해서 먼저 욕심을 드러내봤어요. 만나는 여자가 있냐고 그 사장에게 홧김에 용기 내서 물어버린 거예요. 없다고 대답하던 그 사장의 그때 그 열정적인 눈빛을 저는 그것에 제가 폭삭 늙는다 하여도 기억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답니다. 제가 쟁취해낸 연애였기에 저는 그 사장과 만나면서 하루하루가 뿌듯했고 행복했어요. 그 사장은 유복한 환경에서 어려움 하나 없이 자라온 사람이었으나 부모님이 하도 엄격했기 때문에 조금은 억눌려서 살아온 측면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부모님이 엄격하셨냐고 물었더니 자수성가를 이뤄내신 분들이었기에 항상 치열하고도 치밀하게 지내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지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장은 3남매 중에서 막내 셋째였는데 위로 형 누나는 부모님의 욕심과 소망에 따라서 지독히도 열심히 살았고 결혼까지 집안에 도움되는 상대와 연달아 했다고 했어요. 사춘기 시절부터 집안의 경직된 분위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장은 대학까지는 부모님의 뜻과 기대에 맞춰서 다녔지만 틀에 박힌 대로 살기 싫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져서 대학 졸업 후에는 커피를 좋아하는 자기 취향에 따라 그 공부를 했고 카페를 차린 거였어요. 집안에서는 반대가 대단했대요. 하지만 워낙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그 사장의 뜻이 확고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결국은 한 수 접어주셨다네요. 자기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도 사내의 야망을 드러내는 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카페 차리는데 도움을 주신 거였죠. 저는 그 사장에게 저희 집안은 원래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덕으로 어렵지 않게 살아왔단 정도로만 얘기를 했었네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은 그 사장과 결혼할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였어요. 태어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건 그 사장으로 인해서가 처음이었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궁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던 엄마를 보고 자랐어서 그런 건지 저는 결혼이 반드시 행복이란 단어와 동의어가 될 수 없다고 은연중에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 사장을 만나면서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재밌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자꾸만 상상해보게 됐어요. 저희 둘 다 결혼을 염두에 두게 된 이후로 얼마 안 지났을 때 그 사장이 몹시 난색을 표해왔어요. 그 집안에서 저를 결사 반대하기 때문이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설마 제가 반대를 당할 거라고는 예상해 본 적 없었거든요. 비록 제 직업이 너무 평범하고 크게 별 볼 일 없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집안의 재력이 받쳐주는 편이었으니 그것만 믿고 제가 너무 자신만만했나 봐요. 훨씬 재력가인 집안에서 보기에는 우리 집안이 보잘것없는 걸까? 그런데 그 정도 수준으로 재력이 따라준다면 굳이 상대 집안이 동급으로 재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러나 저러나 부유하게 사는 데는 문제 없는데 정말 속상하네.
풀이 죽어있던 저는 자기가 어떻게든 집안의 반대를 꺾겠다는 그 사장에게 제가 그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다며 용감한 부탁을 해봤어요. 제가 직접 설득을 드리겠다는 거였죠. 그 사장님은 절대로 그럴 필요 없다며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제 고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따로 그 부모님을 뵙게 됐어요. 사실 그 사장과 함께 자리할 작정이었건만 그 부모님은 저만 혼자 따로 만났으면 한다는 뜻을 저에게 몰래 밝혀오셨고 그렇게 했죠. 대구로 제가 찾아뵀는데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이 저를 맞아줘서 초장부터 제가 기가 조금 죽었네요. 저는 막연히 모친 쪽이 장벽일 것이라 여겼으나 실제는 조금 달랐어요. 왠지 초조해 보이고 한숨을 내쉬며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봐주신 어머님. 그 옆에는 무척 상반되게 저를 향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신 아버님이 계셨죠. 내 길게 말 안 하리다. 아가씨한테 우리 집 막내 녀석 허락 못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간데도 안 될 일이고 허락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괜히 헛된 욕심 품지 말고 이쯤에서 두 사람 관계 정리하는 걸로 하십시다. 저기 아버님, 도대체 제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짜고짜 반대 의사만 밝히시니 제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 같고 당혹스러워서 눈물만 나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풋내기 감정 아니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집안의 재력 수준이 부족해 보여서 그러시는 거라면 제가 앞으로 제 진심을 보이며 그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도록 죽을 노력 다하겠습니다. 각오는 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믿고 자시고가 아니라 이건 아가씨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가씨가 지닌 최대의 결점.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네? 그게 대체 어떤 건가요? 제 최대의 결점이라뇨? 막내 녀석이 말을 안 했구만. 내가 그 녀석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보십시다, 아가씨. 나는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상 우리 집안에 문제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절대 안 데릴 겁니다. 아가씨는 모친이 안 계신다면서요? 제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는 게 스스로 느껴졌어요. 어렴풋이 머릿속을 스친 적이 있는 문제긴 했으나 단 한 번도 그걸 진짜 문제거리로 여긴 적 없었던 부분. 바로 제게 엄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이것으로 제 발목이 잡힐 줄이야.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패배감에 가까운 무력감이 저를 휘감았고 제 입은 다물어져 버렸어요. 모친이 타계하셨다고는 하나 그 이전에 이혼 가정이었다면서요. 이걸 확실히 해뒀으면 해서 막내 녀석을 들들 볶았더니 실토하더군요. 아가씨의 부모님 사별로 헤어진 게 아니라 이혼이었다고. 그런 커다란 하자가 있는 집안에서 올곧은 정신머리로 자라났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나를 두고 편협한 시각을 가진 꼬장꼬장한 노인네라고 욕을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난 타협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난 아가씨가 뭘 어떤 노력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아가씨 존재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고 우리 집 막내 녀석하고 연애질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그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내 며느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줍니다. 나 사업가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내 신념과 배짱 하나로 성공 가도를 달려온 사람이라고요. 아가씨는 나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하자 있는 걸 받아줘야 합니까? 나는 그런 걸 두고 보는 어중이 떠중이 수준의 사업가가 아닙니다. 아가씨가 부디 현명한 사람이고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깔끔하고 깨끗하게 두 사람 관계를 정리해줬으면 합니다. 어차피 본인이 이 집안 며느리가 못 된다는 생각으로 설마 앙심을 품고서 부모 자식 간의 의의를 상하게 만들 작정은 아니겠지요. 아버님의 이어진 말씀까지 듣고서 고개를 떨군 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그 떨군 고개 그대로 두 분께 인사를 드린 후 밖으로 나와버렸죠. 그때 저를 어머님이 따라 나오셨어요. 너무 상처받지 말라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표정에서 저를 향한 안쓰러움이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보는데 희한하게도 웃음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씩 미소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님이 놀라신 눈빛이 되었고요. 제가 그때 웃음이 났던 건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유복한 가정 환경, 태어나서 뭐 하나 뜻대로 해온 게 없었고 결혼마저 집안의 뜻을 따라 했었던 사람. 바로 제 엄마가 그 순간 떠오르더라 이겁니다. 잘 가꿔진 정원을 가로질러 나가는 동안 저에게 슬픔은 없었어요. 그 사장에게는 제가 이별을 고했어요. 헤어질 수 없다면서 강경하게 나오길래 제가 그랬죠.
거스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며 뜻을 펼칠 수 있는 순간이 있고 없는 순간이 있다고요. 지금은 그 무엇도 따라주지 않는 때이기에 순리에 맞춰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장이 눈물을 훔치면서 했던 대답은 이러했지요. 제 말의 내용보다도 초연한 제 눈빛이 자기를 단념하게 만든다고요. 오랜 대화를 나눈 저희는 헤어졌어요. 미련이 안 남는다면 거짓이지만 어쨌든 깔끔한 마무리였다고 생각했네요. 만나는 남자 있다면서 결혼은 안 하기로 한 거냐고 마침 그 주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어보시기에 고민하다가 저는 갑자기 솔직해지고 싶어서 다 말씀드려 버렸어요. 그랬구나. 네가 욕받구나. 고생했다. 그리고 내가 또 너에게 미안해지는구나. 아버지는 덤덤하려 애쓰시는 듯한 기색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표현이 적으신 분일 뿐이라는 걸 이젠 알았기에 제가 안 보는 곳에서 무척 속상해하실 게 뻔해서 괜히 다 털어놨나 싶었네요. 그 후로 아버지도 오빠도 제게 자꾸만 남자를 소개시켜주려고 했어요. 거절을 이어나가다가 반년쯤 지났을 때 누구 한 사람 만나보긴 했는데요. 딱 100일 만나고 헤어졌네요. 좋기는 한데 설레진 않아서요. 연애가 꼭 설레야 하냐고 이해관계부터 맞아야 한다고 그 사람은 저를 답답해했는데 저는 꿈쩍도 안 했죠. 저는 암만 해도 엄마를 닮았더라고요. 실리가 안 보였고 감정만이 앞섰어요. 그 사장을 제가 좋아했던 것에는 재력가의 아들이라는 배경은 조금도 안 들어 있었으니까요. 다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씁쓸해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간식이랑 옷을 챙겨드리려고 아버지를 뵈러 갔을 때였어요. 제가 복도에서 누군가를 마주쳤는데 서로 동시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몇 초 후에 둘 다 서로를 알아봤죠. 그 상대는 바로 그 사장의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나, 이렇게 또 만나네요? 여긴 어쩐 일이에요? 누구 병문안을 온 모양이죠? 아니요, 저 아버지 뵈러 왔어요. 아버지께서 여기 의사로 계셔서요. 그런데 실례지만 혹시 누가 아프세요? 근 1년 만에 뵙는 어머님이 무척 수척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순간적으로 그 사장이 병에 걸려 아픈 걸까봐 심장이 내려앉았고요. 어머님은 눈시울을 붉히셨고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대화를 나눴죠. 다행히 아픈 사람은 그 사장이 아니었지만 아버님께서 말기 암 투병 중이라고 했어요. 너무 늦게 암인 걸 알았대요. 어머님은 가슴을 치셨죠. 저랑 헤어지고 나서 그 사장은 아버님과 거의 절연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서로 고집을 피우며 지난 1년간 안 보고 살았는데 아버님의 말기암 소식에 그 사장이 너무 심적으로 괴로워했대요. 자기 때문인가 싶어서 죄책감이 든 거죠. 수술을 받아도 받지 않아도 시한부. 그러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여명은 그만큼 늘어날 거라고 했어요. 걱정은 많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 명의로 꼽히는 선생님한테 수술받게 됐으니 그 양반이 인생을 치열하게 살며 재산 쌓아온 보람은 있네요. 눈물을 훔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께 제가 조심스레 그 선생님이 누구냐고 여쭈어봤지요. 그랬더니 역시나 제 아버지 성함이 나오더군요. 제 안색을 살핀 어머님께서 왜 그러냐고 물으시기에 숨길 건 아닌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제 아버지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거의 뒤로 넘어가실 듯 놀라셨어요. 한사코 거절했으나 어쩌다 보니 제가 어머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아버님을 뵙고 말았어요. 저는 왜 어머님이 저를 그리로 데려가신 줄 알 수 있었죠. 왜냐면 사장이 거기 있었거든요. 서로 눈이 마주치자마자 굳어버렸어요. 그 사장만큼이나 아버님도 저를 보시곤 놀라신 눈치가 되었죠. 한눈에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씀을 하시자 아버님은 놀란 눈을 부릅뜨셨습니다. 말씀을 잘 못하시는 상태였으나 눈빛으로 경악이 전달됐네요. 그 사장의 형과 누나도 그날 왔는데 인연이 이렇게 이어졌단 얘기를 듣고 다들 놀랐어요. 저는 어머님에게 등을 떠밀려서 그 사장과 따로 밥을 먹으러 나갔고요. 한참 서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시작했었네요. 마치 일주일 못 보고 만난 연인처럼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저희는 근황을 나누며 눈시울을 붉혔었죠. 그 사장은 저와 헤어진 후 여자를 전혀 만나지 않았더라고요. 누가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레 손을 잡고 병실로 올라갔었네요. 아버님은 저를 향해 입모양으로 미안했다고 전해주셨는데 그 자존심 강했던 분이 이렇게 약해지신 것에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 이 인연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어요.
대신 어쩌다가 알게 된 인연이란 식으로 둘러대서 아버지께 수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만 전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감사하다면서 그 사장의 형 되시는 분께서 냉큼 인사를 전해오셨어요. 아무래도 저를 쳐냈던 집안이라고 하면 제 아버지께서 안 좋게 보실까봐 내심 걱정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었겠나요? 흔들리실 분도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그럴 위인은 아니었죠.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버님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훨씬 길어진 대수술이었고 아버지는 수술을 명성에 걸맞게 집도하셨고 아버님은 막강한 의지를 보이시며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모두가 놀라게 됐죠. 아버지는 제가 거짓으로 둘러댄 것을 듣고도 단박에 이 집안이 바로 내 딸을 쳐냈었던 그 집안이구나라는 것을 눈치채셨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수술을 앞두셨기에 내색 안 하시고 심기일전하셨던 것이죠. 왠지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아버지가 너무 대단하신 분으로 느껴져서 존경심이 피어올랐네요. 선생님, 다 죽어가는 송장이었던 저를 더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염치불구하고 선생님과 사돈을 맺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버님의 발언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머님은 예상하셨는지 빙그레 웃고 마시더군요. 아버지는 그건 오롯이 저의 선택에 달려있다면서 딸의 인생을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는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눈물이 차올랐어요. 제가 결정지을 수 있는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멋지고 벅차게 느껴졌죠. 저는 과거의 일 때문에 아버님을 시험하거나 제가 우위에 설 작정은 전혀 없었어요. 그 사장과 맞잡은 손이 영원하기만을 바랐으니까요. 그리고 7개월 후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그 사장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100년회로 하겠다고 결혼하면서 약속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행복하게 함께 사는 중이죠. 아버님께서는 저희 결혼식 이후 딱 반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편히 눈을 감으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 뱃속에 있었던 손자 이름도 지어주고 가셨네요. 그 손자가 지금은 많이 컸답니다. 아버지께서는 치열하게 사셨던 과거를 뒤로한 채 현재는 유유자적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네요.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사신다고 말씀하세요.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왜 이렇게 이따금씩 저는 엄마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더 나이가 든다고 해도 변하지 않을 부분이겠죠? 제 가슴속에 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해요.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